지금 그 용산에서 용산 참사 2009년도죠. 용산 참사 때 그 윤용원님 순화동 철거민 세입자 대책위로 연대 지원 갔다가 돌아가신 윤용원님이 계시고요. 그분의 사모님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유영숙님인데 지금 거기가 다시 또 이제 순화동에서 철거민이 된 상태고 지금 투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한림교회하고 성돌한림교회가 순화동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연대하고 기도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용산 참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저 유영수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참사 범대위에 이원호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특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특강하기 전에 사순절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좋으시겠죠? 예. 기독교 안 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조용히 눈을 감고 사순절 첫 번째 특강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사순절 저희들도 주님의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 특강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009년도 용산 참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유가족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서 가난한 주거민으로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활동가를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고 연대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의 이런 마음이 더해져서 주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용숙님, 예, 그리고 용산 참사 범대위에 활동하신 이원호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두 분 모시고 일단은 이원호 사무국장님 먼저 시작할까요? 아니면 유영숙 어머니부터? 예. 그럼 유영숙 어머니 순화동에서 지금 농성 중에 계신 용산 참사 윤용원님 와이프 되시는 유영숙님 모시고 잠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2009년도 1월 20일 날 저희 남편이 용산 지역이 아니고 저희 지역은 순화동이라고 경찰청 맞은편 쪽에서 우리 네 가족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저희 넷이서 정말 장사도 잘 됐고 그리고 주일마다 쉬면서 너무 행복했던 자리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용산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용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불에 타서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 남편은 그 막루에서 뛰어내려셨고 부상자를 난간에다 놓고 건물 밖으로 내려오시다가 정말 경찰 특공대들한테 맞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부, 내장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동태 이렇게 포를 뜨듯이 살을 다 포를 떠나고요. 손은 무 자르듯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한테 경찰이 저희 남편을 저희 유가족한테 줬는데요. 인도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저한테 유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유품이 일회용 나이타 2개하고 차키 그리고 장갑이 한쪽이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저희 남편은 막루 4층에서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용산불은 그냥 보통 불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불이었는데 막루 4층에서 돌아가셨다면 그냥 뼈만 남아서 저희한테 아마 유전자 검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남편 처음에 봤을 때는 5분이 그냥 비닐에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5분이 나란히 이렇게 장례식장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한눈으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화동에서 같이 투쟁하고 있는 지석준이가 저희 총무였는데 저희 남편하고 같이 연대 투쟁을 하러 갔다가 우리 총무는 다쳐서 살아났고요. 이성수 씨하고 저희 남편은 산 사람들은 죽어서, 그리고 이성수 씨도 그렇게 저희 남편처럼 살을 다 포를 떴습니다. 그 정도로 은폐 조작한 것이 용산 사태고 용산 학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족들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6년 동안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순화동이 공터로 있다가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공사를 재개해서 저희 지금 부상자인 지석준하고 저하고 지금 천막을 1월 18일 날 6일에 앞서서 저희가 천막을 치고 그 노숙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촛불 하나로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공사를 안 하고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막상 천막을 치고서는 그 힘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있는데도 저희 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투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둘은 밤새도록 저희 둘이 얘기하면서 너무 정말 웃으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1월 20일 날 육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석에서 저희 남편 영정 사진을 모시고 와서 지금 현재 순화동의 천막에 모셔놨고 저희 셋이서 지금 투쟁한다는 그런 결의로 저희 남편은 제가 용산에서도 항상 가슴속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힘든 일 있고 경찰하고 마주치거나 이러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투쟁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정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투쟁판에 밖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화동에서 그냥 장사할 때는 저희가 강우병 사태가 있을 때도 촛불일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 네 가족은 장사 끝나면 10시기 때문에 그냥 시청으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쟁을 상상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가족한테 설득한 것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전국을 다녀보니까 투쟁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노동자나 그냥 일반 시민이나 철거민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존권이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동자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순화동에서 힘든 투쟁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둘이지만 지지해주고 그리고 연대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화요일날은 촛불 문화제가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7시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미사가 목요일날 7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와주셔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비록 둘이지만 꼭 순화동을 승리해서 다른 지역도 많은 곳이 여기도 향림교회도 재개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받은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화동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상가 세입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불법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원에서는 저희 처음에 집달관이 왔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는데 왜 집을 다 가져갔냐고, 집기를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불법을 해서라도 여기를 모든 것을 다 갖고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벌금을 내겠다. 이러면서 저희 집을 강제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 순화동이 승리하면 다른 상가 세입자나 철거민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내몰리고 쫓겨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승리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좀 지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경찰청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5호선도 있고요. 2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버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오셔도 되고 이러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좀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 나누시고 저희한테 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요. 그 힘도 같이 좀 보태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순화동 열심히 해서 투쟁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순화동과 용산 참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용산 참사 범대위의 이원호 사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관련 내용들 또 전문가들이 시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이름은 바뀌었는데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라고 아주 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원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때도 사순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곳 영동 평림교회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특강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여기 명동에 계신 세입자분들 만나보고 그랬던 적도 있어서요. 이곳에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한 15분 정도인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순화동 이야기 좀 보충하면서 지금 이 뉴타운 재개발이나 상가세입자 문제 관련돼서 아주 짧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화동 얘기를 방금 하셨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왜 용산 유가족이 순화동에서 철거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용산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지역 철거민들이 많으세요. 똑같은 처지에 놓인 용산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막루농성을 한다라는 말에 같이 돕고 연대하기 위해서 여러 철거 지역에서 용산 막루농성에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당일날 그 막루를 짓는 것만 도와주고 다시 자기 지역 싸움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그런 철거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시겠지만 바로 하루아침에 토끼몰이 진압, 퇴로가 없는 토끼몰이 진압을 하면서 그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부상자가 되거나 혹은 감옥에 가야 했던 그런 현실이 있고요. 바로 이곳 순화동 철거민이었던 윤용원님은 용산에서 결국은 죽임 당했고 또 같은 순화동 철거민이었던 지석주님은 그 불타는 막루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건물 4층 옥상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중부상을 당해서 지금 6년째 계속 수술을 10여 차례 반복하고
계신 분이 바로 순화동 철거민이세요. 그 지석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건물에 매달려 뛰어내린 거는 가족들이 시신이라도 온전히 찾게 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고.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자기는 불구덩이가 된 몸 상태로 가족들한테 돌아갈 텐데 온전하게 시신이라도 좀 가족들한테 돌려보내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고. 다행히 살아남으셨죠. 살아남고 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어요. 일단은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동지라고 하지만 형님이기도 했었거든요. 같은 순화동 지역에 형님 동생 하던 윤용원 형이 같이 자기랑 이 철거 싸움을 하다가 같이 용산에 연대 갔는데 형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용산 참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 중에 꼭 밝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인데 그 중에 바로 이 윤용원 열사에 대한 사망이 상당히 의문으로 남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용원 열사는 불타는 막내에서 뛰어내렸던 분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 지석준 씨가 증언하고 있고 또 다른 철거민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뛰어내렸고 심지어 다리가 부러진 지석준을 일으켜서 그 건물 난간으로 불에 붙지 않게 난간으로 옮겨줬던 분이 윤용원 씨인데 왜 그렇게 탈출해서 멀쩡히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막내 4층에 시신으로 발견됐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용산 참사 6주기인 1월 20일을 앞두고 1월 18일에 두 분이 순화동에서 천막농성을 들어가셨어요. 순화동 같은 경우는 한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005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철거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투쟁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순화동 천막 농성만 놓고 보면 이제 51일, 52일, 예, 50일 그 정도 이제 농성을 하고 계신 건데 뭐 서울 시내 거리 농성엔 막내죠. 저희가 막내 농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년 넘게 철거 투쟁을 하셨고 또 지석준 씨, 윤용원 씨, 그 유영수 어머니는 그 가게와 주거를 겸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밀학정이라고 하는 한식집을 하시면서 그 가게에 거주하는 집도 있었고 또 부상자 지석준 씨 같은 경우도 민물장어 나루라는 그런 식당을 하면서 거기에 집이 같이 있었는데 그 집과 가게가 2007년 8년에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에 모두 강제 철거를 당했죠. 지금도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것도 지석준 동지가 얘기하시는 것 그 앨범 하나까지 옷가지 하나까지 모두 쓸어간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의 모든 추억까지도 그렇게 집차에 실어서 가져간 것에 더 분노하고 계신데 그렇게 2007년 8년 강제 철거 당한 이후에 사실은 그런데 왜 지금 농성을 하시지? 하는 의문도 드실 텐데 개발이 멈춰져 있었어요. 조합원들 간의 조합 확인, 부전제 소송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소송전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개발이 계속 멈춰져 있고 애초에 이제 동부건설이었던 시공사에서 롯데건설로 또 바뀌고 이런 과정 때문에 재작년 겨울에 다시 착공 신고가 나면서 작년 봄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됐던 곳이 바로 순화동입니다. 작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나 그 지석준 동지는 투쟁을 해야겠다, 천막 투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작년 봄부터 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곳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형님이 자신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석준 동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마석에 있는 윤용원 열사의 묘소에 찾아가 보질 못하고 있어요. 지역 투쟁을 승리하지 않고 마무리 짓지 않고 자기는 도저히 형님 얼굴을 가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죠. 사실 저희가 말리고 싶었고 실제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듯 한 분은 용산참사 유가족이고 한 분은 또 용산참사 중부상자이고 지석준 동지 같은 경우는 이 중부상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고 재작년까지 재판이 계속 되다가 우리 나머지 구속됐던 철거민들이 특별사면으로 물론 이제 형기를 얼마 안 남기고 4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나왔잖아요. 그 후에 이제 지석준 씨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용산 참사라고 하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이 거리에서 싸우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말리고 있었어요. 말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서울시 차원의 뭐 재개발 그 중재하는 갈등 조정관도 좀 파견을 요청하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되지 않았죠.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와 지석준 동지가 올 6주기를 앞두고 큰 결심을 하셨고, 저희로서 사실 더 이상 말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이 농성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사실 두 분이 농성을 하실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아주 너무 걱정과 다르게 힘차게 잘 해주시고, 특히 지금 뭐 기독교계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화동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셔주셔서 힘있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리고요. 뭐 순화동 상황은 이렇게 순화동 상황만 얘기했더니 한 5분밖에 정도 남진 않은 것 같지만, 네. 예.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2009년에 그 끔찍한 하루아침에 6명의 국민이 사망한 그 끔찍한 참사를 겪고도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고 있어요. 용산 참사 이후 직후에 바로 여야 정치권 서울시 할 것 없이 다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재개발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자기 반성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상가 세입자 문제가 핵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도시개발의 역사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70년대, 특히 80년대부터 쭉 계속되었던 아주 폭력적인 도시개발의 역사가 있었죠. 특히 8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개발 방식은 합동재개발이라고 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하는 이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도시개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 난수공이나 이런 소설에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와서 집을 때려 부수고 그 공무원들과 싸우고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게 83년부터 합동재개발이 되면서 그런 공공의 개발의 영역, 사실 도시개발이라는 게 되게 공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살 집들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공적 이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거였는데 83년부터 그것을 다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식, 합동재개발을 해서 민간이 건물주들이나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껴들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또 공익사업의 영역에 있는, 그래서 공공은 땅 따먹기 할 금만 거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떠맡기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70년대 중동에 나가서 그 건설 사업으로 붐을 일으켰던 대기업들이 다시 중동분 지나서 돌아오니까 뭔가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정책적으로 그 건설 대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한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사실 엄청난 폭력과 죽음들이 있었죠. 80년대부터 특히 그런 민간이 주도하면서 이 전문적인 철거 용역이라는 것들이 생겨났고, 실제로는 뭐 그 다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돼서 만든 용역회사예요. 최초의 뭐 서울의 용역회사는 입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유명한 뭐 다원 적준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다 조폭들이, 사실 저희가 용산 참사 이후에도 이 철거업체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은 이 철거 사업은 자신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사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음지에서 조직폭력배로 있던 자들이 양지로 올라와서 일종의 사장이 되는,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 되는 사업이 바로 이 철거 사업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루어졌던 이 극심한 용역폭력이 80년대 아주 극심했었죠. 그때 그래서 그 적준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거의 서울시의 80%를 장악하면서 오죽했으면 시민사회에서 적준 공대위까지 만들었어요. 한 개 철거 회사를 놓고 공동대책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인권단체에서 만들어서
이 적준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보고서도 냈었죠. 근데 지금 있는 이제 뭐 도급순위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철거업체들은 다 그 적준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은 다 등기이사로 있던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만든 그런 회사들인데 어쨌든 그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철거민들의 저항 투쟁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하월곡동이나 뭐 사당동이나 그 신림동이나 이런 철거민들의 투쟁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때는 이제 무허가 가업지들이나 주거 세입자들의 투쟁이었죠. 왜냐하면 서울의 개발이라는 게 대부분 이 불량 주거지, 판자촌, 달동네를 철거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철거민들이 죽었고 민간의 통계에 의해서도 80년대 이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죽어간 분이 민간의 통계로 25명이 돼요.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은 아이부터 해서 용역에게 맞아 죽은 사람, 칼로 찔려 죽인 사람, 그렇게 그런 죽음의 역사,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 저항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 주거 세입자 관련된 대책들이 조금씩 마련됐었죠. 예전에 뭐 세입자 임대 아파트 이런 거 전혀 없던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거쳤다면 90년대 후반 이후 이미 서울시는 그렇게 개발할 것들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제 신도시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했었죠. 서울 주변을 개발하고 또 지방 토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던 게 바로 2000년부터 그때 시장이 누구였죠? 이명박이라고 하는 건설업 CEO 출신 사장이 그 서울시장이 되면서 2002년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거죠. 제가 이 앞에 부연 설명이 드렸던 것은 바로 이때부터 사실은 상가 세입자 문제가 촉발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시 서울을 대규모 단위로 개발하는 계획을 그 서울시장인 이명박이 내세웠는데 그리고 뭐 10억 뉴타운이라고 처음에 지정하더니 바로 2차, 3차 뉴타운을 해서 작은 구역수로 하면 500여 개 구역을 일시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은 예전처럼 달동네 판자촌이 질비한 서울이 아니죠. 상업을 중심으로 발달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발달된 서울인 거예요. 이곳에 갑자기 빠른 속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20-30년의 투쟁의 역사 통해서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 마련됐다면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고민들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 서울 도심을 대규모로 개발하니까 이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정점에서 용산 참사로 촉발이 되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세입자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달라진 게 없죠. 이 앞에 이제 명동 세입자분들도 알겠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용산 참사 이전에 영업손실보상금 3개월치 준다는 게 용산 참사 이후 4개월치로 바뀐 거 외에는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철거민들이 하는 말은 너 3개월 후에 죽을래? 4개월 후에 죽을래? 이렇게밖에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상가 세입자들에게 이 생계대책의 마련이라는 것들은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3개월로 규정되는 것들이 4개월로 바뀐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돼 있는 거고 시간이 다 되긴 했네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논쟁이 많았던 상가세입자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의지를 정부가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게 작년 9월에 대대적으로 정부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고 특히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선의의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라는 말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 법안이 마치 언론에 대고서는 상가 세입자들,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떠들더니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새누리당이 지금 선의의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의논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보상이죠. 이런 보상이라는 것들이 물론 합리적으로 합리화될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리금이 아닌 권리의 문제인 거고 보상이 아닌 보장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들이건 주거 세입자들이건 원주민들이건 철거민 하면은 계속
계속 그 사람 권리금 얘기 나오거나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권리와 이 사람들의 삶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주거세입자 관련돼서 그나마 재정착 대책이라고 미약하지만 그런 보장의 영역의 대책들이 마련되기는 했죠. 이 주거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순환형 주택이라고 해서 물론 물량이 너무 없어서 거의 못 가지만 개발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 공간을 제공해주고 개발 후에 다시 이곳에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 권리가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었다면 미약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그거 없이 이제 영업소실 보상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보장의 내용은 전혀 없고 너 보상을 얼마큼 할래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한가를 놓고 감론을박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강제퇴근지법이라고 발의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었던 것도 그런 권리보장의 측면, 보상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 맞춰서 그런 법제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나 법제처 등등의 의견은 재산권을 취지는 좋으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의 개발법들이 재산권을 중심으로 꽉 짜여져 있어요. 이 개발사업에서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73%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세입자라는 건데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세입자들은 주민 취급받지 못하죠.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살고 있는 가옥주들과 외지 가옥주들 그곳에 살지 않지만 그곳에 건물과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소수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만을 가지고 지금의 개발법이 쌓여져 있고 저희는 이것에 맞서서 이제 이 재산권이 아니라 주거권 권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면서 이제 강제퇴근지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5분 지났지만 딱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용산참사 피해자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용산참사 관련돼서 재판은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만 있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재판은 없었어요. 6분이 돌아가셨죠. 그 중에 5분 철거민과 1분의 경찰이 돌아가셨는데 이 재판은 그 한 명의 경찰을 누가 죽였고 어떻게 죽였느냐만을 묻는 재판이었어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이 죽였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 돌아가신 5명의 철거민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아요. 딱 한 줄로만 이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망 이상님, 망 윤용원, 망 이성수는 피의자들과 그러니까 구속된 분들과 공동 복무하여 철거민을 죽였다. 이렇게만 언급이 돼요. 그들이 왜 죽였는지 경찰을 죽였다라고만 그 철거민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그 재판에서 그래서 여전히 돌아가신 분들은 정부로부터 경찰을 죽인 테러리스트로 명명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되게 원통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정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가지고 계신데 왜? 지금의 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특히 개발법이 전에 여기 명동 마리 싸움 있을 때 아주 폭력적인 용역 폭력이 있었죠. 그것들을 많이 주변에 계시니까 보기도 하셨을 텐데 전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들한테 그 인터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법대로 하는데 저들이 불법으로 막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만큼 이 법이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강제 퇴거하고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것들을 합법으로 용인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막는 우리가 불법이 되는 게 지금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는 우리가 불법이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강제퇴거금지법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 강제퇴거가 불법이고 강제퇴거를 자행하는 자들이 테러리스트다. 주민들을 쫓아내는, 몰아내는, 죽이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위한 법이 강제퇴거금지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용산 참사 이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향림교회는 주변에 이제 이 명동 개발이라는 사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철거민이었던 적이 없던 분들이 더 많을 테고, 그리고 향후 내가 철거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남일이 아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일도 여전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바로 당장 우리의 권리가 빼앗기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 지난 재개발의 역사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권리가 빼앗겨 오고 있었던 역사인데 핵심적으로 저는 이제 주거권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근데 절반의 집이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그런 주거권이 보장됐느냐? 그렇지가 않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통계로 따지면 절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 절반은 그렇지 못한 분일 텐데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게 온전히 자기가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 뭐 국민은행 집이고 우리은행 집이고 다 대출 껴서 이거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주거권의 박탈의 상황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바로 이 도시개발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 계속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렇게 계속 졌는데 왜 계속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혹은 안정적인 주거권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속 져진 집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를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국교회 와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2007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택 소유구조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어요. 2005년 통계죠. 2005년 통계로 집부자 상위 1인이 1083채를 갖고 있대요. 한 명이. 그래서 집부자 상위 100명이 1인당 155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 통계가 2011년에 발표됐는데 그때는 집부자 상위 1인이 2123채를 가지고 있다. 한 살 바이 아이가 10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진 집은 이미 집을 2채, 3채, 4채, 5채, 10채, 100채 가진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는 어려워도 10채 집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사는 건 아주 쉽잖아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오니까 혼자 1000채, 2000채의 집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들을 떠밀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계속 우리들의 주거권은 빼앗겨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빼앗긴 우리들의 권리, 내가 지금 철거민은 아니지만 나의 빼앗긴 이 주거권의 관점에서 이 도시개발의 문제에 함께 분노하고 저항하고 철거민들의 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현호 사무국장이 하는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철거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한 12년 동안 거기 임대료로만 아파트 한 채 값을 줬는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9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 근데 저희 건물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되기도 했으니까 나는 차라리 편하게 가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상가 세입자 문제라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같이 연대하고 투쟁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편하게. 저는 이제 이사 갈 때를 정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1층에 있는 분들은 어떡하지? 거기가 7분이 계셔요. 그리고 한 가게당 종업원이 한 4-5명씩 돼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또 나주목통이라는 집은 종업원이 7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나는 그래서 그 건물주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건물을 넘겨주면서 작년 11월 달에 넘겨주면서 이 아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건물 뒤가 주차장이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한 20층짜리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서 더 수익을 더 창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 사람들한테 그러나 권리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그런 것들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이분들은 거기 들어올 때 저희 사무실이 좀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워낙 장사가 잘 되는 데라서 권리금 조그만 거 하나에도 권리금 1억 5천, 2억씩 주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1억 이상 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갑자기 3, 4억씩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돼요. 5월 말까지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 사무국장한테 순화동에서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사무실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분들이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이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다. 상가 세입자 문제, 철거권 문제, 제 자신한테도 무슨 그렇게 제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자, 다음 순서입니다. 지금 이제 모실 분은 우리 그 이종건 감신대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혁이 여러분들 그 4.16 4월 16일이죠. 이제 어쩜 있으면 1년이 될 텐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으로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 그 플래카드를 걸었던 든든한 학생들입니다. 감신대 학생들인데 왜 왔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구룡마을, 요번에 여러분들 구룡마을이라고 아실 거예요. 강남에 잘 사는 동네에 도시 빈민이 사는 데입니다. 구룡마을에 강남구청장이 거기를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연대하고 투쟁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구룡마을 일명 활동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자랑스러운 감신대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종건 신학생을 모시고 구룡마을과 관련한, 이번에는 주거 세입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활동가라고 불리기 민망한 경림신학대학교 학생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짧은 시간 나눠야 될 텐데요. 저는 그동안 뭐 철거 문제에 제대로 연대하지도 못했었고 또 그랬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강의를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구룡마을에 지금 같이 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 그 한 달 동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그 구룡마을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포동 모두 아실 텐데요. 강남구에 있는 마지막 한자촌입니다. 1242가구가 있고요. 2,53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지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특수할 만한 점은 여기서 그 봐야만 점 헌법재판소에서 개포동 마을을, 개포동에 있는 주민들을 주민으로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 가서 보시면은 행정구역상도 다 나눠져 있고 호구조서도 다 돼 있습니다. 구룡마을이 1980년대에 개발 논리에 밀려가지고 밀린 사람들이 간 마지막 산자락,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룡산, 대모산 산자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20-30년 동안 어차피 개발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조용하다가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고층 빌딩들이 막 들어섰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도 개발의 논리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지금 구룡마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룡마을이 왜 지금 교회 예배당이 철거됐죠? 그리고 마을회관이 철거당했는데 여기까지 되려면 어떤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 9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큰 화재였어요. 7-B 지구에서 8지구 전역까지 화재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발생한 화재가 1시간 34분 동안 진행되고요. 진압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셨고 130